2025년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현역 은퇴를 선언했죠. 저희 앞으로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자료 뭉치가 도착했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뭐랄까 또 버핏 얘기 싶었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요. 근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이건 단순히 주식 투자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 같다는 느낌? 그걸 받았습니다. 오늘 그 운영체제의 핵심 코드를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그 비유 아주 적절하네요. 운영체제. 맞아요. 버핏은 직접 쓴 책이 한 권도 없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간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이나 그 주주총회 Q&A가 그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문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그 방대한 기록 속에서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원칙들을 골라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운영체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코드, 그거부터 한번 풀어보죠. 버핏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가격은 당신이 내는 돈이고 가치는 당신이 받는 것이다. 이 말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모든 것의 시작이죠. 먼저 투자가 뭔지부터 버핏식으로 정의를 해야 합니다. 버핏에게 투자는요, 미래에 더 많은 구매력을 얻기 위해 현재의 구매력을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행위, 이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구매력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110만 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110만 원으로 예전 100만 원어치보다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성공한 투자라는 겁니다. 아, 단순히 계좌에 찍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군요. 실질적인 내 돈의 힘? 그러니까 구매력이 커져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버핏은 가격의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은 그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중요한 건 그 자산이 미래에 만들어낼 실질적인 가치, 즉 구매력의 총합입니다. 가치에 집중하라. 이 말은 참 좋은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주식 가격은 전광판에 명확히 뜨지만 가치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버핏은 이 막연한 가치를 어떻게 구체화하라고 조언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능력범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Circle of Competence. 쉽게 말해서 내가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라는 거죠. 내가 그 사업의 CEO가 된 것처럼 10년 뒤에도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을지, 경쟁자는 누가 될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걸 혼이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거죠. 내가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하라.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특히 요즘처럼 기술이 복잡해지면 더더욱요. 근데 제가 그 사업을 완벽히 이해한다고 쳐도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져서 주가가 폭락하면 이거 버티기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미스터 마켓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시장을 굉장히 감정적인 동업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극단적인 행복감에 빠져서 우리 회사의 지분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사겠다고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세상이 망할 것처럼 우울해하면서 헐값에 지분을 막 팔아치우려고 합니다. 조울증 걸린 동업자군요. 매일 아침 찾아와서 소리 지르는. 맞습니다. 버핏은 말하죠. 이 정신 나간 동업자의 기분에 내 기분이 좌우될 필요가 있냐고요. 그의 제안이 말도 안 되게 싸다면 오히려 고맙다고 하면서 지분을 더 사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너무 비싼 값을 부르면 무시하거나 내 지분을 팔면 그만입니다. 즉, 시장의 기분, 이 가격이 나에게 위험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통찰인 거죠. 미스터 마켓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시장 가격이 아니라면.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인지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침 자료에 버핏이 세상을 보는 아주 명쾌한 분류법이 나오더라고요. 네, 버핏은 세상의 모든 투자 자산을 딱 3가지로 나눕니다. 이 틀만 이해해도 금융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 기반 자산입니다. 국채, 회사채, 은행 예금처럼 특정 통화로 가치가 표시되는 자산들이죠. 보통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네요. 은행 예금이나 국채는 망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버핏은 이걸 가장 위험한 자산 중 하나로 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겉보기엔 원금이 보장되는 것 같지만 돈의 가치 자체가 계속 떨어지니까 실질 구매력은 꾸준히 감소합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1967년 이후 미국 달러의 가치는 86%나 하락했습니다.
안전하게 넣어뒀다고 생각한 돈의 힘이 사실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비생산적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게 금이죠. 튤립 뽑을 때 튤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유일한 이유는 미래의 누군가가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사줄 것이라는 믿음, 즉 더바보 이론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강력한 사고 실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 약 17만 톤을 다 녹여서 정육면체를 만들면 한 변의 길이가 21m 정도 된대요. 그 가치가 현재 약 9조 6천억 달러인데 그 돈이면요, 미국 전체 농경지를 다 사고요. 석유회사 엑스모빌을 16개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1조 달러가 주머니에 남죠. 자,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한쪽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반짝이기만 하는 거대한 금덩이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매년 옥수수와 밀을 생산해내고 전 세계에 석유를 공급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내는 자산꾸러미가 있습니다. 이 줄목이 바로 버핏이 가장 선호하는 세 번째 자산, 생산적 자산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기업, 농장, 부동산처럼 스스로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자산들이죠. 버핏은 이런 자산들을 상업용 젖소에 비유합니다. 젖소의 가격이 시장에서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이 젖소는 계속해서 우유, 즉 수익을 만들어내니까요. 코카콜라나 시즈캔디 같은 기업들이 바로 그런 젖소들인 셈입니다. 비유가 정말 명쾌하네요. 결국 우리는 반짝이는 돌멩이가 아니라 계속 우유를 짜낼 수 있는 젖소를 사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훌륭한 젖소, 즉 위대한 기업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좋은 젖소와 나쁜 젖소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입니다. 중세시대 성주위에 파놓은 깊은 연못, 그 해자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가진 강력한 브랜드 파워나 특정 기업만이 가진 저비용 생산 구조 같은 것들입니다. 이 해자가 넓고 깊을수록 기업은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회자가 있는 기업을 찾아라.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버핏은 이 해자를 기준으로 기업을 세 등급으로 나누더군요. 위대한 기업, 좋은 기업, 그리고 끔찍한 기업. 맞습니다. 먼저 위대한 기업의 대표 주자는 시즈캔디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추가적인 자본 투입이 거의 없는데도 브랜드 파워만으로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고 그에 따라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1972년에 2,500만 달러에 인수했는데 그 이후 버크셔에 벌어다준 세전 이익만 13억 5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잠깐만요. 2,500만 달러 투자가 13억 5천만 달러 수익으로 돌아왔다고요? 50배가 넘는 수익인데 이건 거의 연금술 수준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사업이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강력한 해자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시즈캔디 초콜릿을 살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릴 적 추억이나 특별한 날의 감성을 함께 소비하거든요. 그러니 가격이 조금 올라도 계속 지갑을 여는 거죠. 이런 사업이야말로 버핏이 꿈에 그리는 위대한 기업입니다. 그럼 좋은 기업은 어떤가요? 플라이트 세이프티 같은 회사가 예시로 나옵니다. 항공기 조종 시뮬레이터 훈련 회사인데요. 사업이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비싼 시뮬레이터를 사들이고 훈련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즉,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계속 재투자해야만 성장이 가능한 거죠. 매력적이긴 하지만 시즈캔디처럼 돈이 저절로 쌓이는 그런 환상적인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끔찍한 기업은 좀 의외였습니다. 항공산업 전체를 꼽았더군요. 항공사들은 항상 성장하고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왜 끔찍한 사업이죠? 고속으로 성장하지만 그 성장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수천억 원씩 하잖아요. 경쟁은 또 극도로 치열해서 항공권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요. 결국 투자된 자본 대비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버핏 자신도 과거 US에어에 투자했다가 크게 실패했던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성공 사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투자의 신도 실수를 한다는 게 오히려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자료에 나온 가장 큰 실수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1993년에 인수한 덱스터 슈라는 신발 회사 이야기죠. 당시에는 나름의 경쟁 우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곧이어 값싼 수입 신발에 밀려서 그 해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버핏이 이 회사를 인수할 때 현금이 아니라
버킷셔 해서웨이 주식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아, 그게 왜 더 큰 문제인가요? 당시 지급한 버킷셔 주식의 가치가 약 4억 달러였어요. 그냥 4억 달러를 날렸다면 거기서 끝났겠죠. 하지만 그 주식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그 주식의 현재 가치는 약 35억 달러에 달합니다. 결국 4억 달러짜리 실수가 아니라 35억 달러짜리 초대형 실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버핏은 이 실수를 내 인생 최악의 거래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네요. 미래에 엄청난 부를 창출할 기회를 날려버린 거군요. 생각만 해도 뼈 아프네요. 한편으로는 놓친 기회에 대한 후회도 나오던데요. 특히 구글 사례가 흥미로웠습니다. 네, 버핏은 버크셔의 자회사들이 구글의 광고를 집행하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지 직접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광고비 대비 효과가 다른 매체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내부 데이터를 통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정작 구글이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깊이 파고들 생각을 못했다고 아쉬워합니다. 이건 그의 원칙인 능력 범위와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자신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지만 그 결과 엄청난 기회를 놓친 셈이니까요. 자신의 원칙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버핏의 통찰, 너무나 훌륭하지만 이걸 매일 시장을 들여다볼 수 없는 평범한 투자자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만 해도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고 시즈텐디 같은 기업을 분석할 시간도 능력도 없거든요. 버핏도 그 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조력자들, 헬퍼즈라고 하죠. 이들을 경계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여기서 조력자들은 펀드 매니저, 브로커, 재무상담사, 그러니까 수수료를 먹고 사는 금융업계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일으키는 마찰 비용이 결국 투자자의 수익을 갉아먹는다고 봅니다. 아, 그 고트락스 가문 비유가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의 모든 상장 기업을 고트락스라는 하나의 거대 가문이 전부 소유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이 가문의 부는 미국 기업 전체가 벌어들이는 이익만큼 정확히 늘어납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력자들이 나타나서 가본 사람들끼리 서로 주식을 사고 팔게 부추기는 거군요. 옆집 사촌이 가진 애플 주식이 좋아 보이네요. 당신이 가진 포도 주식이랑 바꿉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수료는 조금만 받고요.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가문 정체로 보면 주식의 소유주만 바뀌었을 뿐 가문의 총 자산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거래를 할 때마다 조력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하죠. 결국 거래를 하면 할수록 가문의 총 자산은 줄어들고 조력자들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겁니다. 버핏은 이것이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의 본질이라고 꿰뚫어 본 거죠. 그 비유를 들으니까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조력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번엔 다르다. 이 종목을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이런 유혹을 이기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내놓는 해결책이 역설적으로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저비용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사라. 이것이 그가 아내를 포함한 비전문가들에게 권하는 거의 유일한 투자법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위대한 기업을 찾아내고 경제적 해자를 분석하는 통찰을 가진 사람이 내놓은 최종 결론이 고작 그냥 인덱스 펀드 사라? 라고요? 너무 싱겁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 점이 버핏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99%의 사람들은 자신처럼 기업을 분석할 시간도, 전문성도, 심리적 규율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특정 종목을 고르려는 어리석은 게임에 참여하지 말고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에 장기간에 걸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올라타라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시장이 미친 듯이 과열됐을 때 절대 들어가지 말고 시장이 공포에 빠져 폭락했을 때 절대 팔지 말라. 이 조언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그의 유언장 내용에서 명확히 드러나죠. 맞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후에 신탁에 남겨질 유산의 90%를 저비용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단기 국채에 투자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이 평생에 걸쳐 증명한 철학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대로 따르라고 유언한 겁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겠죠. 듣고 보니 결국 워런 버핏의 지혜는 어떤 종목을 찍어주는 마법 공식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파는 도박꾼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동업자로 생각하는 관점.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라는 소음이 아닌 장기적인 가치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인내심.
그리고 미스터 마켓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는 강력한 감정적 규율, 이게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버핏은 매일 주가를 확인하지 않아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기업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의 투자뿐만 아니라 삶과 일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커리어, 인간관계, 중요한 장기적인 결정을 흔들고 있는 미스터 마켓의 소음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잠시 그 소음을 끄고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에 집중해 볼 시간일지도 모릅니다.